네, 기도하고 같이 시작할게요. 하나님 독서 포럼으로 인도받으면서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복음 누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전도자로 서서 역사를 보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세상에는 실패가 반복되며 왜 세상에는 재앙이 반복되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전략을 발견하여 그 전략과 싸우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기 열전을 가지고 독서 포럼 진행합니다. 랩넌트가 보아야 할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 그리고 한계들입니다. 왜 세상이 성공할까요? 왜 세상이 실패할까요? 성공했는데도 한계가 오고 실패했는데도 한계가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같이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역사가인데요. BC 145년에서 BC 86년 정도까지 살았지 않겠냐. 145년, BC 145년, 주님 오시기 전 145년 전에 살았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죽은 게 BC 86년이 맞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내용이 안 써 있거든요. 아마 대강 그때쯤일 것이다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전한, 무제 때 인물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역사를 편찬하는 관직을 지냈어요. 근데 얼굴을 보시면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옛날 중국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얼굴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셨다면 굉장히 눈치가 빠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한나라의 전한의 무제라는 사람입니다. 유철이라는 이름이 유철이에요. 한무제.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이죠. 이 한무제는 굉장히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전쟁 엄청 벌이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되게 폭군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이 어디를 말하냐면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태산이라는 산입니다. 여러분 그 남구만의 시조가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인이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인이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산이 산만 높다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높은 산 아주 뭐 올라가기 힘든 산 하면 사람들의 이미지에서 딱 박혀 있는 게 뭐냐? 태산입니다. 태산. 그러면 얼마나 높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중학생 때 사회과 부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책을 찾으면서 중국 땅에서 높은 산 이런 걸 막 다 찾아봤거든요. 뭐 한 7,000m 뭐 되는 산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태산이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좀 뜨악했어요. 이 태산은 산동성에 있는 산인데 높이는 한 1,000m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뭐 2,744m인데 훨씬 낮죠. 한라산도 1,950m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낮죠. 아, 근데 왜 이렇게 높은 산이냐 하는데 이 태산 있는 이 산동성 지형이 굉장히 다 평지 지형이래요. 근데 여기만 갑자기 툭 튀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산을 신비롭게 생각했대요. 아니,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높냐? 대단한 산이다. 영험한 산이다. 그래서 복음 없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산을 다 신으로 섬겼어요. 중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산들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주요 산을 오악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악을 다 신으로 해서 섬겼는데 태산이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태산을 그래서 영험한 산이라고 보고 황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그냥 황제는 할 수 없고 아주 성공한 사람, 아주 덕망이 높은 사람,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한 사람, 대단한 황제, 대단한 임금만이 이 태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할 수 있는 이제 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봉선이라고 합니다. 봉선.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천하가 태평할 때, 그리고 황제가 정말 뛰어난 인물일 때, 그때만 기념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몰라요. 매년 하는 제사도 아니고 뭐 몇백 년에 한 번 하는 제사인데 이 제사 그러니까 뭐 엄청난 뭐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된 거죠. 근데 이걸 한나라 무제가 직접 합니다. 자기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아버지였던 사마담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였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당연히 내가 역사가니까 참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 올라가는 사람은 아주 제한된 소수만 가는 건데 거기에 사마담은 초청을 받지 못한 거죠. 이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실망에 빠진 나머지 몇 달 만에 이제 죽습니다. 사마천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유언을 남겨요. 너는 역사 편찬을 꼭 마무리해라. 내가 역사서를 쓰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남긴 한을 네가 이어받아서 꼭 역사를 써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한나라 때까지, 그래서 중국 최초의 시대 때부터 사망 오제 시대 때부터 한나라 때까지의 수천 년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 많은 사료들을 모읍니다. 책자들도 모으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이런 것들도 다 수집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역사를 쓰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터집니다. 그때 한나라는 제일 큰 문제가 흉노라는 북방 이민족들이었어요.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따지면 몽골 뭐 이 사람들이잖아요. 유목민족, 북방 유목민족. 그 몽골족의 거의 프로토타입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 흉노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러니까 이 흉노족을 결정적으로 나는 쓰러뜨리겠다. 무제는 전쟁을 또 벌입니다. 전쟁 좋아하거든요. 흉노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계속 싸우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장군이 있었어요.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황제의 이제 황제가 좋아하는 애첩의 오빠가 있었어요. 이광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오빠한테 전공을 몰아주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싸움 잘 못하는데 이 사람에겐 많은 군사를 맡기고 이릉이라는 이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 일부러 많은 군사를 안 맡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싸우는데 이광리라는 이 장군은 결국 예상대로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도망쳐 오고 그 와중에 이릉이라는 사람은 혼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5천 명밖에 군사가 없어요. 흉노 군대는 한 8만 명 정도 됐어요. 이러니까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면서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싸우고 그다음에 뭐 칼이 다 나갈 정도로 싸웠는데 결국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니까 항복했어요. 근데 이 이릉이라는 사람이 항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제는 엄청 화가 난 겁니다. 왜냐? 화가 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사에 실패를 했잖아요. 자기가 이릉이라는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군대를 많이 맡겨가지고 무능한 전쟁을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전쟁 실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릉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무제는 이릉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릉 뭐 식구들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릉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황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릉 장군은 잘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이걸 가지고 변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화 잘 내요. 무제는 지 맘대로 했어요, 뭔가. 그래서 엄청 화를 내면서 너도 같은 놈이구나. 너도 짜고 지금 나를 모욕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반역자 죽여야 된다. 처형하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중국 북쪽으로 이렇게 막 쳐들어간 거예요. 엄청 멀리까지 쳐들어간 거죠. 바이카로까지 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근데 사마천은 여기서 자기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 편찬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안 되고, 그러면 죽지 않을 방법,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안 죽을 방법이 뭐였냐면은 돈을 1억 전인가 바치면 사형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궁형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은 거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가 되는 벌이었어요. 형벌이었어요. 차라리 나는 그렇다면 그 주변에서 다 그냥 보좌가 된다 하는 건 너무 수치스러운 거니까 남자가 이제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고 보좌가 되어가지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이걸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사형 당하는 게 낫다. 하고 다 권유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역사를 써야 된다. 나는 써야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궁형을 받습니다. 예상대로 엄청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몸 자체도 아파요. 성기를 이제 제거하도록 형벌을 받으니까 그것도 뭐 살살 해주고 뭐 하겠어요? 뭐 수술할 때 마취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그다음에 냄새에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뭐 이렇게 고통스러웠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웠대요. 나중에 돼서야 한무제는 또 지 마음대로예요. 뒤끝도 자기 마음대로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요. 아이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 됐지. 이런 식으로 막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마천은 이런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고 되게 분개합니다. 이게 맞냐? 세상이 이게 맞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구의 몸으로서 치욕을 견디면서 사기라는 책을 완성했는데 이것이 중국 최초의 공식 역사서가 되고 중국 역사 편찬의 근간을 정립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왜 수염이 없을까요? 그래서 거세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궁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사기라는 책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각 왕조가 전 왕조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편찬을 하는 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의 왕조의 역사는 무엇이었다 하고 쭉 연구를 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위나라가 되니까 위나라에서 한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위나라하고 뭐 총나라, 오나라 이 나라들 멸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진나라 그 뒤를 이은 진나라에서 또 이제 삼국지를 씁니다. 이거는 소설 삼국지가 아니고 소설 삼국지의 원본이 되는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또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진서를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5대4를 쓰고요.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당사, 신당서, 구당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나라 역사서가 있습니다. 송사, 원사, 명사, 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게 합해서 24개 정도 됩니다. 왕조들이 많았으니까요. 명사가 제일 마지막 공식 이제 사서인데 왜냐하면 청나라가 망한 뒤에는 왕조 시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왕조가 전 왕조를 평가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 사설을 24사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기입니다. 이 사기는 특징이 희한하게도 개인이 쓴 거예요. 사마천이라는 개인이 쓴 것이면서도 24사 공식 사서의 첫 번째 작품이 된 거죠. 중국은 각 나라별로 역사를 편찬을 해왔어요. 여러 작은 나라들도 자기 나라 역사를 그때까지 다 쓰고 있었어요. 천하가 통일되기 전,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역사를 써왔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공사가 편찬했다고 알려진 노나라의 역사서인 춘추입니다. 이 책도 정말 재밌고요. 저는 춘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춘추 좌시전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남겼다고 해서 춘추좌시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좀 내용이 방대해지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좌전, 춘추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즐겁게 보는 편인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덕들은 읽어보면 너무 좋겠죠. 연도별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있었다.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써요. 이것을 보고 편년체라고 합니다. 연도별로 편찬을 했다라고 해서 편년체인 거죠. 그러나 사마천은 이런 여러 나라의 역사 자료를 다 모았어요. 편집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따로따로 묶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책을 만들어내요. 한 130권 정도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이것이 기전체라는 서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편년체는 연도별로 편집했다는 것인데 기전체는 기와 전으로 나눠가지고 주제별로 따로 묶었다. 그래서 본기가 있고 열전이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주제별로 서술을 하는 거죠. 이게 역사서, 동아시아 역사서 서술의 표준 방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이에요. 삼국사기도 그 다음에 나오는 고려사도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고구려 본기, 신라 본기, 백제 본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전, 누구전, 김유신전, 을지문덕전 이렇게 해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표준 양식입니다. 자, 사기라는 책은요, 역사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기록하려고 애쓴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장력이 너무 뛰어나요. 제가 이런 부분을 나이 어릴 땐 잘 몰랐어요. 대학생, 초년생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문장이 대단해요. 그래서 문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 책의 특징은요, 이념적인 관점 대신 현장 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뭐 잘 보이게 쓰고 일부러 뭐 아름답게 쓰고 이런 게 없어요. 진짜 날 것이에요. 완전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명분보다 실제를 더 중요하게 봤는데 황제들의 역사를 남기는 것이 본기거든요. 본기. 본 기록이라는 말이죠. 제일 메인 기록이라는 말인데 그 메인 기록에 황제가 아닌 사람들도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황제 자리는 안 갔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권력을 똑같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항우, 그다음에 여후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후는 여씨 성을 가진 태후 그래서 이 사람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의 아내죠. 이 사람이 고조가 죽은 이후에 고제가 죽은 이후에 정권을 다 잡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후 본기 이 사마천은 이렇게 쓴 거죠. 명분이 아니라 실제다. 이념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었습니다. 특징이요. 일반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생생하게 증언했고요. 그러면서 절대 권력과 엄한 통치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이었어요. 왜냐? 본인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절대 권력에 쓴소리를 했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고 사람을 그렇게 쉽게 처벌하고 처벌도 흉악하게 하고 이게 맞냐?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들이 고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설마 이런 게 맞겠냐 했는데 고고학 발달하면서 유물 같은 게 발견되니까 신뢰도가 더 높아졌죠. 다만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아직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 두 사람만 아는 걸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했냐? 이건 말이 돼? 소설 아니야? 뭐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면서도 문체 속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써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읽어보면 진짜 격렬해요. 수많은 인간들을 다 조명하면서 역사의 섭리가 뭐냐 도대체. 하늘의 뜻이란 건 정말 있는 거냐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식과 고뇌가 울분과 함께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본기, 세가, 표서, 열전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기는 천자국의 통치 기록인데 쉽게 말하면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황제라는 게 시황제 때, 진나라 시황제 때 처음 생기니까 그 전에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주나라 왕, 그 전에는 상나라 왕, 그 전에는 하나라 왕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메인스트림에 있는 중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들의 기록을 쓴 게 본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가입니다. 세가라는 말은 제후국이라는 말입니다. 제후국의 이야기들. 그래서 천자 나라, 네, 황제의 나라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작은 나라, 황제의 나라를 섬기는 작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쓰자. 그래서 공신들의 이야기라든지 왕족들의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기와 세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는 담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열전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편입니다. 자, 표와 선은 거의 뭐 우리가 다루지 않는데요. 연표를 기록한 것, 그 다음에 제도를 기록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우리가 보는 열전입니다. 열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제나 왕이 아닌 위인들의 기록입니다. 위인들이 어땠냐,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기는 황제 이야기인데 삼황오제, 하본기, 은본기, 주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본기, 진시황제 본기. 진본기는 시황제 이전의 진나라 이야기고요. 시황제는 어떻게 살았냐? 그 다음에 진나라가 멸망할 때 항우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천하를 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항우가 죽고 나서 초나라의 왕이었던 항우가 죽고 초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드디어 천하를 지배하게 된 게 한나라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막 한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 한나라에서 비롯된 거죠. 요 한나라 뭐 한자 뭐 이런 것도 다 여기 이 한자를 이 한나라예요. 그래서 이 한나라의 고제, 고조 최초의 황제죠. 그 다음에 여태후. 그래서 고조가 죽은 다음에 고조의 왕비였던 여태후, 여씨라는 이분이 거의 황제처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혜제가 있었고 소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는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여태후 봉기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태후가 죽고 나서 다시 유씨의 나라, 이 사람이 한나라가 한나라 황제 성씨가 유씨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황제가 되었던 이 고조, 이 사람이 유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씨의 나라가 될 뻔했다가 다시 유씨가 나라를 정상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황제가 문제, 경제, 그리고 경제의 아들인 무제 때까지 이 무제가 지금 사마천 살고 있는 시대의 황제죠. 그래서 제가 이 본기들을 쭉 읽어봤었는데요. 문제 본기는 참 제가 한나라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문제라는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 본기에선 참 배울 게 많았고 감동이었어요. 근데 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뭐랄까 지 맘대로인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 부분을 비판하고 싶은 내용은 많았겠지만 굉장히 간략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기 살아있는 때니까 쓰지도 않았을 거고요. 다음 시대 사람들이 몇 가지 아마 추가해서 기록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세가 왕과 제후들의 이야기인데요. 춘추 시대 오나라, 제나라, 노나라, 진나라 같은 네임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그리고 여러 그 그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와 함께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공자도 세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독특한 거예요. 공자는 한 번도 왕이나 제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자의 영향력이 거의 황제 바로 밑에 있는 왕들하고 같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공자세가라는 것을 따로 기록을 한 거죠. 전국시대 되어서 조, 위, 한, 제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요. 이걸 썼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시대, 지금 사마천이 살고 있는 시대죠. 이 시대는 한나라의 왕족과 공신들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공신들 그리고 그래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그리고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될 때 이제 역할을 했었던 공신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들이 주로 여기 앞에 본기와 여기 세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전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책이죠. 그러면 이 책은 위인들의 이야기예요. 천하의 이름을 떨친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요게 지금 위인전과 소설의 시초가 돼요. 그래서 열전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홍길동 전, 별주부 전, 무슨 뭐 허생전, 춘향전 하는 그런 소설의 문학적인 소설이라는 문학적인 장르를 열어 젖힌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열전이란 여기서 나오니까 그만큼 아주 뛰어난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입체적인 인간상들을 여과 없이 기록했습니다. 뭐 가리는 게 없어요. 이 사람 쪽팔리겠다, 이 사람 부끄럽겠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건 좀 사람들한테 약간 무서우니까 이런 거 쓰지 말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썼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썼느냐. 자, 열전에 나오는 거 거의 대부분 다 써봤습니다. 백이열전, 상나라와 주나라, 은나라와 주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 그것을 상주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의 지식인이었던 백이숙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안열전은 제나라라는 나라,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관중과 안영의 이야기고요. 노자와 한비열전이라고 하면 노자는 도가 사상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고 노자, 장자, 한비자 비롯한 이제 도가 사상, 법가 사상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마양저, 손자, 오기열전은 병법가 이야기고요. 오자서 열전, 오나라의 정치인입니다. 중리제자열전, 중리는 공중리, 그래서 공자의 자입니다. 공자의 호. 공자의 이름은 공구예요. 성이 공씨고 이름이 구예요. 그 공구, 이 사람을 존중해서 쓰는 이름이 공자입니다. 공선생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공자의 호가 중리, 자가 중리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예의 없기 때문에 자로 부르는데 그분의 제자들은 어땠냐 하고 써놨습니다. 상군, 소진, 장이, 저리사, 간무, 양후, 백기, 왕전, 범수, 채택 이런 사람들은 전국시대 정치인과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자, 순경, 열전 이건 전국시대 제자 백가들 이야기고요. 맹자와 순자 이 사람이죠. 맹상군, 평원, 우경, 위공자, 춘신군 열전 그래서 전국시대 각국의 주요 공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자라는 말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왕족인데 이제 그때는 이걸 공족, 공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왕족인데 바로 왕이 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고 약간 서열에서 밀리니까 왕 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을 나라에서 맡아서 하던 사람들. 그래서 요 사람들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기, 연파, 인상여, 전단 이 사람들은 전국시대 장군들이었고요. 노중련, 추양, 불언, 가생 이 사람들 전국시대 인물. 여부리, 이삼, 옹염 이 사람들은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할 때 인물들.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있어요. 자객열전이에요. 전국시대 유명한 암살자, 어세싱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객들, 어떤 자객이 있었고 어떻게 살았냐. 장이, 진여, 위표물 등등등등 해가지고 나오는 이 사람들 쭉 있습니다. 초나라와 싸워서 승리했던 한나라의 인물들을 주로 이제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한나라 시대 정치인들 열전은 우리한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고요. 아니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는 건데 앞에 많은 스토리가 중요한 게 나오니까 위광 위청 곽거병 열전 무제 당시에 흉노하고 싸울 때 크게 활약했던 장군들이고요. 그 다음에 흉노, 남월, 동월, 조선, 서남이 열전 그래서 이민족 국가와 부족의 역사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 조선 열전도 있죠. 고조선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충리열전, 덕망 있는 관리들, 반대로 홍리열전, 가혹한 관리들, 유림열전, 유학자들, 유협열전, 건달, 협객들. 건달의 이야기도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좀 특이합니까? 일반적인 열전에 이런 게 안 들어가요. 편작, 창공열전, 의사들, 영행열전, 아부한 사람들, 골계열전, 직언한 사람들, 이게 반대되는 거죠. 근데 골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유머를 쓴 거예요. 되게 개드립을 치면서 직언을 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화식열전,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 즉 부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자 특산물 이야기까지 같이 합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태사공 자서입니다. 태사공은 사마천 본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를 지필하는 관직을 태사공이라고 하니까요. 태사공의 자서전이라는 말이죠. 사마천 집안의 내력과 사기를 저술할 때까지의 삶을 기록하고 사기 전체의 각 편을 내가 왜 이것을 썼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을 썼다 하고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책 전체, 사기 책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론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열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보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강 한 12명 정도만 재미있는 이야기만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사기 열전은 뭔가 그뭐 정리를 이제 빠삭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읽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재밌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백이 열전입니다. 상나라 때 중국 아주 고대죠. 상나라 때 주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원래 상나라라는 나라가 인신공양을 지독하게 하는 나라였어요. 사람 죽여서 맨날 제사 지내고 임산부 배갈라서 제사 지내고 뭐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백성들이 전 세계 전 이제 중국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의 무왕이라는 사람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고죽이라는 아주 멀리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왕자였던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이 형제예요. 이 백이와 숙제라는 형제가 주나라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 주나라 문왕이 너무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문왕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답이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 왔는데 문왕이 이미 죽었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지내기 전에 아들인 무왕이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문왕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자인데 지금 이제 막 천하가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나라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왕도 대단한 효자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시고 아버지께서 소원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가자. 전쟁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왕이 군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백이와 숙제는 다르게 본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죽었으면 장례를 먼저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장례도 치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는 불효죠. 그리고 신하인데 임금을 해치려고 한다? 이것은 불충 아닙니까? 하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 주나라 무왕에게 나가가지고 말고삐를 잡고 절대로 갈 수 없다. 가면 안 된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왕은 지금 우리가 정의로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얘기를 하면 되느냐? 죽이겠다 하거든요. 근데 이걸 말리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게 강태공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얘기를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말립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왕이 살려줘요. 무왕은 이윽고 전쟁에서 목야대전이라는 전쟁에서 물론 한 번 또 텀이 있습니다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상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주나라의 시대가 되죠. 하지만 백유와 숙제는 주나라의 천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양산이라는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고사리를 캐서 먹다가 굶어 죽었어요. 요게 백이열전의 내용입니다. 이걸 두고 사마천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기를 보면서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늘에 도는 공평무사에서 착한 사람의 편을 든다고 하는데 왜 백이와 숙제 같은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죽어야 했는가? 공자의 제자 중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덕이 있고 제일 깨끗하고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 안회라는 사람이었는데 일찍 죽었다. 너무 부도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일찍 죽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 저렇게 흉악한 도적들은 천수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고 화를 당한다. 이런 일이 너무 많다. 과연 하늘의 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피를 토하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백의 숙제 열전을 제일 앞에 둔 이유도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역사가 그리고 세상이 올바르지 않다. 하늘에 도라는 게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울분을 표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쭉 나갑니다. 그래서 손자 오기열전 이렇게 있습니다. 손자는 춘추시대 오나라의 병법가 손무 그리고 그의 후손인 전국시대 제나라의 병법가 손빈입니다. 손자 병법할 때 그 손무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후손이 손빈인데요. 그리고 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시대 노나라 출신으로 초나라의 재상을 지냈어요. 제가 이 사이에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이게 내용이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아, 여기 나오네. 왜 이렇게 순서가 꼬였지? 그래서 관안 열전이 먼저 있었어요. 아, 이게 내용이 지금 갑자기 튀었네요. PPT 만들 때 중간에 한번 다운됐더니 여기서 내용이 삭제가 됐네요. 관중과 안영이라는 사람의 열전이 두 번째 순서예요.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 때의 명재상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앞에 내용이 되게 좀 진지한 내용이 재미있는데 관중이 되게 가난했어요. 어려운 시대. 머리는 진짜 좋았는데 되게 가난했어요. 그 관중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내 몫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너무 빠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관중이라는 사람들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 그 관중을 알아본 사람이 유일하게 포수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성품이 진지하고 그다음에 근엄하고 그다음에 좀 뭐랄까요? 깨끗한 사람이었거든요. 고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관중을 보고 너무 계산적이다, 너무 싫다, 사람이 너무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수가는 그를 끝까지 알아줬어요. 그래서 관중하고 포수가 사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관중하고 포수가가 젊어서 동업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재산 그 이익을 반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맨날 관중이 더 많이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욕했다고요. 관중 저는 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포수가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다. 지금 너무 가난한데 늙은 그 이제 나이 많으신 홀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다.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나게 됐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 포수가는 군대를 가는데 관중은 군대 안 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또 욕하죠. 야, 군대 안 가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관중이 죽으면은 홀어머니를 누가 모시겠냐. 나는 전쟁터 나가서 죽더라도 우리 가문이 빵빵하기 때문에 부모님 잘 모실 수 있다. 근데 관중은 죽으면 아무도 홀어머니 못 돌본다. 안 된다. 이렇게 끝까지 막아줘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제 나라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되게 추잡한 일이에요. 이 추잡한 일을 다 여기서 설명을 하기도 그렇고 시간도 없어요. 이 추잡한 일 끝에 제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제 나라 공이 죽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관중과 포수가는 서로 다른 공자, 왕자들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 소백이라는 사람을 모신 게 포수가였고 공자 규라는 사람의 브레인이 된 게 관중이었어요. 서로 라이벌이 된 거죠. 누가 이제 다음 왕이 되느냐 이 상황이에요. 제 나라 왕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래서 누가 다음 왕 되느냐 이거 싸움이 났는데 공자 소백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대기에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관중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가서 소백을 죽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관중이 숨어 있다가 매복을 해가지고 소백을 활로 쏩니다. 근데 그래서 소백이 맞고 쓰러져요. 허리에 분명히 맞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여유 있게 돌아가서 이제 됐다 해가지고 공자 규를 데리고 이제 제 나라로 입성을 하려고 보니까 제 나라에 먼저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맞았는데 화살은 맞았는데 허리띠에 딱 맞았던 거예요. 허리띠 그 금장식에. 그래서 안 죽었던 거예요. 근데 포수가가 옆에서 지금은 죽은 척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죽은 척하고 통곡하면서 들어가니까 관중이 속았던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이 제 나라의 왕 환공이라는 군주가 됩니다. 그리고 환공은 이제 복수해야 되겠죠? 관중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호수관은 아닙니다. 임금께서 예, 그 임금께서 지금 그냥 우리나라 하나만 다스린다고 하면 저 한 사람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국 전역을 진짜 다스리겠다 하면은 관중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관중을 쓰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관중을 데리고 용서합니다. 관중을 재상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관중은 거기에 보답해서 제 나라를 중국에서 춘추시대에 제일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관중이 하는 얘기가 나를 낳아준 것은 어머니였지만 실로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관포지교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춘추시대 좀 지나서입니다. 제 나라에서 황공 다음에 아주 좀 지나서 경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제 나라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 명재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양두구육, 귤화위지 뭐 이런 말, 좀 아주 그냥 좀 재치 넘치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임금이 아니 나는 잘하고 왜 이런 안 좋은 풍습이 지금 있는데 이 안 좋은 풍습을 어떻게 하면 막겠냐 금지를 시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문화를 바꾸지를 않는 거야.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했는데 안영이라는 이 사람이 키가 되게 작은 사람이었어요. 140, 135c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별로 대단치 않게 봤는데 이 사람은 키만 작았지 어마어마한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임금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 어떤 가게는요 양의 머리를 내세워가지고 우리 집엔 양을 팝니다 해놓고 들어가 보면은 개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양두구육이라니 말이 안 되지. 이러니까 지금 임금님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고 딱 찌릅니다. 나라 안에서 안 좋은 풍습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해놓고 자기가 하고 있거든. 임금이 하고 있는 거야. 이 임금이 깨닫고 아 이걸 우리가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평화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그 포악한 임금이 다스리는 초나라라는 곳에 사신으로 갑니다. 초나라에 갔더니 이 사람 진짜 폭군이었어요. 영왕이라는 폭군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영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놀려줘야 되겠다. 키가 작다면서. 그래가지고 궁궐에 아주 조그마한 계문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그 이제 뭐 개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 나라 사시는 옆으로 들어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키 작으니까 당신한테는 이 문이 맞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나는 이제 개나라에 온 사람은 개문으로 들어가고 초나라에 온 사람은 초나라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럼 이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여러분 나라는 개나라라는 얘기네요? 뭐 이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글쩍글쩍 큰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래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임금이 또 안영이라는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어떤 죄인을 한 명 끌고 와가지고 이제 막 여기서 갑자기 신문을 하는 거예요. 외교관을 데려다 놓고 사신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임금이 일부러 알면서 이런 물어봅니다. 제 나라 사람 아주 악한 그 못된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 나라에서 온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 왕은 아이고 제 나라에는 도둑놈밖에 없나 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냐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귤은 회수라는 강 위쪽에서는 귤이지만 남쪽으로 오면 탱자가 됩니다. 제 나라에서 멀쩡했던 사람이 초나라 와서 도둑놈 된 거 보니까 초나라 땅이 딱 그런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귤화위지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딱 두 명 얘기했는데 벌써 지금 8시 50분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영이라는 이 사람을 사마천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의를 보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행하는 용기가 있었다. 그 용기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진짜 생략할게요. 시간 너무 없어요. 조정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군주의 잘못을 보완할 것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당당한 사람이었고 너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었다. 빛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안자가 살아난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마부가 되어서라도 그를 흠모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그렇게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손자 오기의 열전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다 말았죠? 손자는 춘추시대 오나라 병법가 손무, 손자병법의 저자고요. 그 다음에 전국시대 제나라의 병법가 손빈입니다. 오기라는 사람은 전국시대 위나라의 병법가고 초나라의 재상이고 나중에 오자병법이라는 책을 쓰는 저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손빈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이 손빈은 귀곡 선생이라는 스승의 제자였어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배웠던 방연이라는 사람이 손빈이 너무 재능이 뛰어나니까 군사적 재능이 너무 뛰어나니까 열등감에 빠진 거야. 그래서 열폭에 빠진 나머지 내가 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쟤를 없애버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방연은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먼저 출세를 했는데 그래서 손빈을 초청합니다. 너 우리나라 와서 벼슬 해라. 너 진짜 실력 뛰어나잖아. 내가 봐줄게. 그 말을 믿고 손빈이 갔는데 방연은 손빈을 반역자, 뭐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이제 무릎을 잘라버리는 형벌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손빈은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마에는 문신을 하고 이제 죄인이라는 문신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죽는 것보다는 못한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손비는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치광이인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시를 약화시킨 다음에 제나라, 옆에 있는 제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거기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재상 전기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임금하고 경마를 하는데 그래서 경마를 할 때 제일 좋은 말, 그 다음 말, 제일 안 좋은 말 이렇게 세 마리씩 경주를 하는데 보통 제일 좋은 말, 안 좋은 말,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말 이런 식으로 경주를 다 해가지고 1대1로 승부를 하는데 손비는 전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제일 나쁜 말을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상등마하고 중등마 붙게 하고 중등마하고 하등마 붙게 하면은 2승 1패로 이기는 것 아닙니까? 뭐 당연한 말 같은데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당시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이렇게 해서 경마에서 완전 승리하니까 임금이 이 사람 뭐냐? 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경마 잘하냐? 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나라에서 이제 군사 전문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위나라의 장군으로서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었던 방현 장군에게 복수를 하는데요. 조나라를 구출해야 된다, 조나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차피 늦습니다. 위나라 본진을 칩시다. 이렇게 해서 위나라를 포위함으로 조나라를 구한다. 위위구조라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방연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달려옵니다. 약간 중간에 생략은 할게요. 그러니까 이 손비는 도망치는 척을 합니다. 도망치면서 밥솥의 숫자를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방연은 이제 저놈이 도망가면서 이제 제 나라 군대가 도망가면서 다 탈출하고 있구나.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다 하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오는 중에 어떤 마을에 어떤 이제 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제 나라 군대 좀 없냐? 하는데 가운데 무슨 나무가 하나 딱 서 있고 그 나무 깎아놓은데 글자가 뭐가 있는 거야. 한밤중이었어요. 글자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뭐지?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제 나라가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위나라로 쳐들어간 내용이고요. 글자가 뭐가 있다. 뭐냐? 불 켜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횃불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뭐가 써 있냐면 방연은 오늘 이 나무 아래에서 죽는다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연은 깨닫습니다. 내가 그 애송이한테 죽는구나. 속았구나. 근데 멀리서 진을 치고 있었던 제나라 군대는 숨어 있었던 제나라 군대는 횃불이 딱 나오죠. 그래 어두컴컴한 데서 횃불 하나 딱 나오니까 적이다 해가지고 화살을 다 쏴버립니다. 거기에서 방연이 죽고 손비는 복수를 달성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자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초나라라는 큰 나라의 명문 재상 가문이었어요. 근데 비묵이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오자서의 가문을 멸족을 시켰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자서의 부모 뭐 그 다 죽고 다 처형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자서 혼자 도망칩니다. 겨우 도망칩니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 오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다짐하면서요. 이래서 오나라에 가서 왕자 광이라는 사람의 가신이 됩니다. 이때 당시 초나라가 이렇게 넓은 강대국이었고요. 옆에 오나라는 존재감 별로 없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오자선은 나는 우리 집안의 원수인 저 초나라 임금을 반드시 이제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독하게 일을 갑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왕이었던 요 왕을 암살합니다. 그 암살하는 방식이 특이한데요. 전제라는 자객을 이제 부릅니다. 자객을 고용을 해요. 그리고 엄청난 칼을 준비한 다음에 근데 임금하고 식사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감시가 철저하겠죠.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사람이 요리사가 되어가지고 커다란 잉어 요리를 해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 잉어 안에 칼이 들어있었어요. 날카로운 칼. 그래서 잉어 대접을 하는 척하면서 칼을 들어가지고 찌른 거죠. 이렇게 해서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왕자 광을 합려 왕, 예, 오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손무라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손자병법의 저자 이 사람 같은 인재들을 모아서 오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나라 군대를 일으켜서 초나라를 꺾고 수도를 점령하고 근데 자기의 원수였던 그 왕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평왕의 묘지에 찾아가가지고 시체를 꺼낸 다음에 300번을 때립니다. 그래서 뭐 뼈가 다 부스러질 정도로 때려요. 이러니까 그것을 보던 옛날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얘기를 들은 옛날의 친구, 이 사람은 초나라를 지키겠다는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미 먼저 도망갔어요. 먼저 피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무리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자선은 날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가야 될 길은 멀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일모도원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시체에 뭐 매질을 한 장면이에요.
근데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까지 좋았고 복수도 나름대로 했는데 문제는 오나라 왕 합려가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옆에 있었던 오나라 밑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더 작은 나라 월나라가 힘을 모았다가 급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합려 왕이 그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와가지고 죽어버려요. 이러니까 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죠. 그 아들 부차가 왕이 돼요. 그러면서 부차는 오자서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저 월나라에 복수하겠다. 월나라 왕 구천에게 복수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야 되는데 편한 침대에 안 눕고 되게 무슨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뾰족뾰족 쌓아가지고 등이 계속 아프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찔리도록.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튀어나온 그 나무 침대에 잔다. 이것을 와신이라고 합니다. 와신. 이렇게 하면서 매일 신하가 와가지고 아침마다 보고를 하면서 부차야 너는 아버지의 원수를 잊었느냐 하고 소리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차가 힘을 길러서 월나라하고 싸우고 월왕 구천을 완전히 이제 격파하고 포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부차가 여기서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선은 구천을 놔두면 안 된다. 절대 살려두면 안 된다 했는데 구천은 여기서 엄청 굴욕적으로 부차에게 완전 충성하겠다고 저는 진짜 이제 충성하겠다고 딴 마음 없다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로 굴욕적으로 했냐면 모든 봄을 다 갖다 바치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제일 예쁜 여자 첩으로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부차를 섬기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밑에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부차의 건강을 체크한다는 이유로 부차의 똥까지 먹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 얘는 이제 완전 내 뽀봉이야. 전혀 걱정이 없어라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오자선은 아니었어요. 속지 않았어요. 근데 부차는 해이해졌어요. 부차의 마음은 지금 나는 중국 전역을 지금 정복해야 된다. 월나라는 이제 나한테 충성하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는데 오자선은 아니라고. 지금 중국 전체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저 부천이 제일 무서운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부천을 살려주고 오자설을 귀찮게 여기서 넌 자살해라, 자결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자선은 원통한 마음으로 내가 자결하거든 내 눈을 저기 성문에 붙여달라. 반드시 월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나라 망하게 될 거고 그때 내가 그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이러니까 부차는 더 화가 나가지고 야 무슨 그런 유언을 하냐. 야 저기 뭐 물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모자에서 예언대로였어요. 부처는 상담이라고 해요. 쓸개, 아주 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할 거다, 복수할 거다. 그때 치욕을 잊지 말자. 이렇게 하더니 결국 군대를 모아가지고 오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차는 오자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부차는 부천도 부차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바다에 저 섬 하나 나가가지고 그냥 이장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오자서에게 너무 부끄럽다 해가지고 얼굴을 덮고 자위를 합니다. 그리고 구천도 이렇게 성공을 한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 그 이후에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줬던 신하들을 다 숙청하고 자기도 사치와 향락에 빠지다가 구천 사후에 월나라 역시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나오는 무슨 그런 서로 다 이제 멸망당하고 끝나는 그런 내용이죠. 실제 역사였어요. 그래서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그 구천이 썼던 칼 이런 것들이 다 발굴이 됐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들이 이제 그때 많이 만들어졌대요. 동병상련,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은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일모도 갈 길은 멀고 밤이 날이 저물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도 배를 같이 탔을 때 풍랑을 만나면 서로 협조해야 된다. 월동주. 그 다음에 에, 좀그 딱딱한 침대, 딱딱한 곳에 눕고 그 다음에 쓸개를 핥는다. 복수를 위해서 와신상담. 그 다음에 사냥이 끝나면 토끼 사냥이 끝나서 토끼가 죽고 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 토사구팽. 이런 수많은 고사들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없네요. 상군열전. 이런 거 다 생략할게요. 이건 진짜 뭐 되게 패러독스가 진짜 많아요. 엄청난 성공을 했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잔혹하게 통치를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법에 걸려서 멸망합니다. 맹상군 뭐 이런 사람도 계명구도 모수자천 이런 고사성어를 남겼는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얘기할 시간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다 하면요. 연파 인상요. 연파는 아주 오랫동안 이제 진나라 시황제에 있는 그 나라잖아요. 시황제 이전에 이미 진나라는 전국의 최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진나라가 계속 잔혹하게 공격을 해올 때 이것을 끝끝내 막아낸 장군이 조나라의 장군이 연파였어요. 근데 그래서 연파는 국민 영웅이었는데 하지만 조나라가 진나라의 압박을 이기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굉장한 이제 옥이 있었어요. 옥. 그 옥하면 보석이잖아요. 옥으로 만든 이제 그 벽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어요. 그 옥을 그 초록색 그 옥을 갈아가지고 아주 이제 막 그 붓을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장식품이죠. 화씨지벽 이렇게 해서 변화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화씨지벽인데요. 이게 뭐 중국 최고의 보물인데 이게 조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 왕이 이 보물을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억지로. 보물을 내놔라. 대신에 우리도 그 보물 주면은 성 10개 줄게. 동네 10개 줄 테, 10개 마을 줄 테니까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라에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 10개 마을 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안 줄 것 같고. 그러면 그 화씨지벽 그거 들고 갔다가 보물만 빼앗기고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잘 몰랐던 하급 관리였던 젊은 인상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진나라, 강력한 진나라에 가서 제가 그 일을 해내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벽을 완전하게 보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완벽하다 할 때 그 완벽입니다. 완벽. 그래서 그 벽 보물을 완전한 모습으로 가지고 오겠다.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왕에게 가지고 가가지고 일단 진나라 들고 갑니다. 사신이 되어가지고. 왕에게 이제 일단 헌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물을 줬으니까 10개 나라 지도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 도장 그 10개 이제 마을의 도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다 하면서 막 이렇게 딱 보니까 줄 생각 전혀 없는 거죠. 갖고 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녀가 여기서 나섭니다. 임금님, 근데 사실은 이게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화씨 지벽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미세하게 흠집이 나 있습니다. 이걸 저한테 이걸 흠집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흠집이라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럼 야 어디 있는데 하고 돌려줍니다. 그걸 받자마자 인상녀는 도망가면서 기둥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둥 옆에서 이걸 들고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는 순간 이거 던져가지고 깨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임금이 야 저 천하의 보물을 깨면 안 되니까 야야 하고 싶은 거야 진정해 진정해. 그러니까 인상이가 이걸 든 채로 얘기합니다. 임금께서는 지금 장난처럼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는 진짜 정성스럽게 약속을 지키려고 왔는데 임금은 지금 줄 생각도 안 하고 이거 보물 가지고 보고만 있지 않냐. 줄 수 없다. 10개 그 이제 성을 내놓는 거 아니면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래서 10개 성을 내놓을 때까지 저는 이걸 못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럼 지금이라도 줄게 하니까 아니다. 이 10개 성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인데 목욕 재개를 하고 3일 동안 씻고 기도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3일 후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알겠다. 제발 그거 잘 가지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3일의 시간이 생겼죠. 인상현은 바로 그 보석 보물을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몰래 조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멀쩡히 나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 보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조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여기서 차라리 화가 나시면 저를 죽이십시오.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진나라라는 것을 천하가 알고 비웃을 겁니다. 이러니까 화가 나지만 여기서 진짜 이렇게 했으면은 자기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러니까 온 나라에서 인상이 진짜 너무 멋지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연파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은 난데
왜 요즘 인상열하는 젊은 인간이 인기가 이렇게 높은 거야? 말이 안 된다. 나는 이거 참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열 만나기만 하면 내가 진짜 패준다고 이러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상열가 자꾸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제 상께서는 연파 장군이 그렇게 무서우신가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열은 나는 진나라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연파 장군이 왜 무섭겠냐? 하지만 연파 장군 같은 귀한 분하고 내가 척져가지고 싸우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냐? 나는 연파 장군을 위해서 피하는 것이다. 이걸 연파가 나중에 듣고 엄청 뉘우칩니다. 그래서 우통을 벗고 이게 이제 그 장면이에요. 이 벽을 쥐고 이제 막 던지겠다고 깨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연파 장군이 나이 많은 사람이 우통 벗고 회초리를 꺾어가지고 나무 회초리를 짊어지고 인상이한테 찾아와가지고 절을 합니다. 아, 이제 재상께서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었는데 나는 옹졸한 마음 때문에 당신을 몰라봤다고. 너무 죄송하다. 나를 때려달라고. 이러니까 인상여가 아니라고 일어나십시오. 장군이 없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 목을 내어놓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문경지교라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친구라는 말이죠. 여부리 열전인데 진시황이 어떻게 황제가 되었느냐 하는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면 이제 시간 너무 없어요. 자객열전입니다. 한 세 명 정도만 얘기 더 하고 마칠게요. 자객열전인데 이 자객열전에 나온 사람 한 5명 되는데 그중에 2명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자객 중에 유명한 사람이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이제 알아준 사람이 지백이라는 제후가 있었어요. 근데 진나라 안에서 그 전국시대가 아니고 춘추시대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국시대 초라고 할 수 있는데 진시황의 진하고 여기 있는 진하고는 한자가 달라요. 이 진나라는 춘추시대는 최고 강대국이었지만 왕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권력이 더 강해져서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신하들이 서로 싸우면서 진나라를 결국 분할하고 진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계속 싸우는데 그 신하들 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지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씨. 지씨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지씨 가문의 힘이 너무 세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가문, 세 개의 가문이 연합을 한 거예요. 한씨 가문, 위씨 가문, 조씨 가문이 원래 서로 다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연합을 한 거예요. 지씨하고 싸우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지씨 밑에서 심부름하는 척 하다가 이제 배반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지씨를 셋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세 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독립해가지고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셋이서 나눠먹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백한테 지씨라는 지씨 가문의 제일 우두머리였던 지백, 뭐 백이라는 거는 직위예요, 직위. 그 지백한테 너무 시달렸던 조씨 이 나라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백의 그 두개골에 오치를 해가지고 술잔으로 씁니다. 그런 클리셰가 나중에 일본 전국시대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정도로만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양이라는 자객입니다. 지백이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써주었는가. 나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씨 그 왕이 타고 있었던 말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 수색해봐라. 알고 보니까 다리 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릇이 커가지고 야, 자기 주인한테 충성한 사람이니까 용서해주자.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노립니다. 아예 목소리를 바꿔버려요. 무슨 뭐 수출 삼켜가지고 목소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얼굴에 막 수검댕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바꾸고 목소리도 바꾸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화장실에 숨어서 이제 화장실 밑에 그 변기 옛날 구식 화장실 있죠. 거기에 숨어서 복수를 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 또 실패해요. 또 뭐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봐. 이러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는 이제 그 이제 너를 처형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한 가지만 부탁이 있다고. 뭐냐 하니까 당신의 옷을 좀 달라고. 그 옷에라도 내가 이제 그 원한을 풀어야 내가 지하에 가서 우리 주군에게 보고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내주니까 거기서 공중에서 세 번을 그 자르고 그 다음에 죽임을 자결합니다. 그 사람 남긴 유명한 말이 여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그 옷을 이제 가르는 이 장면이에요. 전국시대 연나라의 자객 형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시황 암살을 노렸어요. 전국시대 지금 진나라 시황제가 그때는 뭐 시황제라는 이름은 아니고 진왕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국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연나라라는 이 나라도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마지막 방법이 없을까? 암살하자. 이렇게 해서 이 형가라는 사람을 태자가 부릅니다. 여기에서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거 다 얘기는 못 하겠어요. 되게 막 비장해요. 진짜 비장해요. 글만 봐도 좀 비장해요.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가가지고 대담하게 가서 싸움을 이제 암살을 노렸지만 그 옆에 있던 이제 사람이 너무 벌벌 떨어가지고 결국엔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친구였던 이제 음악 연주하는 사람도 똑같이 복수를 이제 암살을 노리다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노래가 역수가라는 노래입니다. 역수라는 강을 건너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대요. 바람은 쓸쓸하고 역수는 차구나.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처절했든지 그걸 듣는 사람들이 쓰고 있던 모자, 관이 다 삐쭉삐쭉 올라올 정도로 온 머리카락이 다 곤두서는 막 비장한 노래였대요. 그래서 그래서 요 장면입니다. 암살을 실패하는 장면. 그리고 그 친구였던 고점리도 암살을 시도했다 실패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음후라는 사람입니다. 회음후는 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나라가 초나라를 멸망시킬 때 활약했던 장군인데 장량소하라는 사람과 함께 한삼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장량과 소화 이야기 그리고 초나라와 한나라 이야기만 해도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한신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 해요. 이 사람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청년 시절까지 자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꿈은 큰데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막 뭐 모욕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항상 이제 꿈이 있어가지고 칼을 차고 다니는데 동네 건달들이 얘를 무시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칼 차고 있는데 너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한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지. 뭐 너 겁쟁이 아니냐. 너 너 지금 뭐 진짜 용기 있으면 나하고 싸우자. 근데 너 이거 자신 없으면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고민을 하다가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 조롱하고 모욕하죠. 막 웃고 난리 났어요. 이걸 과하지욕이라고 합니다. 남의 가랑이 아래로 지나가는 거.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신은 견뎌낸 거예요. 왜냐? 나는 진짜 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거하고 싸우다가 살인자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진시황이 죽고 나서 반란이 막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반란에 가담해서 항우를 섬겼는데 무시를 당했죠. 계속 무시당하는 게 종특이에요. 그래서 탈영하고 한나라 군대, 유방의 군대에 가담합니다. 그런데 유방도 알아봐 주지 않았어요. 낮은 자리에 있다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장군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하우영이라는 장군한테 임금께서는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뛰어난 인재를 죽이면 어떻게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뭐야, 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범상치는 않다. 그래서 겨우 목숨은 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쓰임을 못 받으니까 도망가요. 여기서도 못 살겠다 하고 여기서도 못 있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한신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나왔어요. 소하라는 사람인데 한나라를 건국한 세 명의 영웅 중에 한 명. 유방은 황제고 그 밑에 있었던 세 명 중에 보급과 행정을 책임졌던 소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본 겁니다. 말 타고 막 도망가요. 보고도 안 하고 도망가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소화도 도망가느냐 하고 막 유광이 진짜 슬퍼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신이라는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사람을 대장군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양 이 사람이 대장군이 되는 거예요. 전군이 깜짝 놀랐어요. 다 무시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장군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재능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포텐 다 터져가지고 싸울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막 여러 지방을 다 장악하고 정복했는데 그중에 한 지방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황제 밑에 왕이죠. 왕 되게 해달라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이때부터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너무 싸움 잘하니까. 아, 왕 해라. 왕 해야지 당연히. 사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지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치열한 전쟁 끝에 몇 년 만에 항우는 완전히 패망을 하고 해아 전투에서 사면초가 사방이 초나라 노래다. 완전 포위됐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항우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밋빛 인생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한신은 반란 혐의를 받고 강등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눈치가 너무 없어요. 전쟁은 너무 잘하는데 눈치가 너무 없어요. 처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실력이 이런데 이렇게 대우받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결국 소하의 전략에 휘말려서 체포된 후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제 낮은 데서 시작했다가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가 다시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고 성공시켜 준 사람도 소하였지만 이 사람을 죽도록 만든 것도 소하였다. 그래서 성야소하, 패야소하. 성공한 것도 소하 때문이고 실패한 것도 소하 때문이다. 이런 말도 남기게 됩니다. 자, 몇 명의 얘기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간략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인들을 통해서 성공 이유 발견하고 실패 이유도 발견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오늘을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똑같아요.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인종이 바뀌었어도 역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도 사건도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착한 사람 없습니다. 항상 나쁜 사람 없어요.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만 보면 사람을 평면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기라는 책을 보면 진짜 입체적이다. 어떤 면은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어떤 면은 반대로 되게 잔인해요.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어떤 면을 보면 되게 추잡해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성공했다고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사기 읽다 보면요. 또 역사 읽다 보면요. 반드시 이게 보입니다. 인간 힘으로 저주와 재앙 해결 못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래 모든 인간 살아가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전부 육신 중심이에요. 전부 성공 중심이에요.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세상은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에 사탄이 이런 짓을 하는데 여기에 세상이 장악당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악행 결국 드러나고 심판을 받죠. 하지만 그러면 선하게 살면 문제 해결됩니까? 선행도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사마천이 피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선행하는데 왜 이렇게 멸망하냐? 의로운 사람인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되느냐? 과연 하늘의 도가 있냐? 있죠. 하늘의 도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선행과 악행에 있지 않고 복음과 전도에 있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는 선행과 악행, 거기에서는 하늘의 도가 왜 없느냐라고 탄식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사탄이 이길 수 없잖아요. 악행도 심판받지만 선행도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못 이긴다. 그러면 전도자는 무슨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복음 없는 현장은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죠. 복음적인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훌륭한 것, 선한 것, 깨끗한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 비슷한, 복음 스타일, 가스펠 라이크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니까요. 복음 가진 자가 그때 복음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복음이 없는데 복음적이다? 세상 못 살립니다. 근데 복음 가진 자가 복음적인 삶을 누린다? 그러면 전 세계 살리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겠죠. 세상은 죽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수가 복수를 계속 낳잖아요. 상처가 상처를 계속 낳잖아요. 복수하면 해결됩니까? 또 다른 복수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봐야 되냐? 전도자는 뭘 봐야 되냐? 진짜 원수는 저 사람, 저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원수는 사탄 마귀다. 이것을 알 때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 막는 방법 뭐겠어요? 오직 전도뿐이죠. 이것으로 고통하는 세상 살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중국사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한이 생겨요. 어떤 한이 생기냐면 중국 살리게 해 주옵소서 하는 한이에요. 너무너무 중국 사람들 고통 많이 당해왔거든요. 역사상 수천 년 역사상 계속 고난당하고 저주당하고 멸망당했어요.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옵소서. 역사를 보면 그렇게 품어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네, 기도 제목을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다음 달 독서 포럼 할 것 얘기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해주세요. 의견 있으시면 그것도 좋고요. 포럼도 좋고요. 8월 독서 포럼 주제는 손무의 손자병법 그리고 김희찬 교수와 르네 마부한 교수가 공저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해요. 근데 이 두 권이 사상이 통해요. 읽어보고 오면 좋지만 안 읽어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최고의 승리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최고의 승리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를 다음 달에 볼 겁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와 완전 메시지인데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과 블루오션 전략 이 두 권 책을 가지고 같이 다음 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포럼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재미는 있으셨나요? 재밌었으면 정말 좋았겠어요. 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독서 포럼 하면서 이렇게 길게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략하고 생략했는데도 이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니면 뭐 드라마로 나와 있는 것도 많고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전도자들, 세상 보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리는 원색적인 성경적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는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최고로 노력하고 최고로 머리를 쓰고 최고로 생명을 걸고 했지만 결국 헛된 데 빠지는 것이 세상 역사였고 세상 위인들의 삶이었는데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계를 재앙에서 건져내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